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제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자리 잡았습니다. 유교를 민간에 장려하면서 유교식 예법에 따르는 제사도 전파된 것입니다. 제사는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제사상의 대추, 밤, 곶감은 그 씨앗들의 숫자가 1개, 3개, 6개로 각각 하나뿐인 왕, 3명의 정승, 6명의 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 문화를 장려한 것은 조상을 기린다는 본래의 의도 이외에 왕위를 찬탈한 이성계의 왕권을 인정받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이지만 사실 죽은 이들만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13주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적인 서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아 추도식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이번 추도식도 그랬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5년 만에 참석하셔서 더욱 의미가 각별하기도 했습니다. 추도식 전후로 추도의 의미 이외에 정치적으로 추도식을 활용하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세인 민주당의 지지세가 5월 23일을 기점으로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부채의식이 민주당 지지로 승화되어 표심으로 결집할 것이라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는 것은 추도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공허한 말을 토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말과 행동의 등대로 노무현 정신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민주당을 단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당이었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해지기 위해 부끄럽고 비겁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노무현 재단에 계시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봉하에 계시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일주일이 아니구나. 한 5일 남았죠? 시작했죠. 오늘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시작했고요. 지방선거도 이제 곧 있으면 끝이 납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5월 27일 금요일 라이브 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지방선거도 이제 끝이 그렇습니다. 다 왔네요. 뭐 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발표 이제 금지. 그렇죠. 여론조사 공표 이제 금지 기간이 이제 시작됐고, 뭐 사전 선거도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좀 이 대본 정리하다가 글이 안 써져가지고 잠깐 에이 몰라 그러고 잠이나 자야지 그러고 네. 누워가지고 이제 막 잠들려고 근데 전화가 뜰일이 와요. 네. 보는 거 9116이야. 뭔가 익숙한데? 근데 저장된 번호가 아니니까 에이씨 그러고 집어던지고 잤다. 네. 근데 이제 막 깊이 잠들려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그 번호로. 그래서 확 짜증이 나가지고 뭐야 그러고 받지는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네. 검색을 해보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그 전화더라고. 이재명 전화.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또 오후에 그래서 다시 이제 잠 잘라다가 못 자고 이제 다시 또 대본 쓴다고 있으니까 오후에 한 4번인가 들어왔어요 그 전화가. 막판 드니까 똥줄 타는지 계속 9116으로요? 네, 사전 선거하라고 전화가 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한테 전화해도 표 안 줍니다. 성형글도 문자 계속 보내고 어제 보내고 오늘 보내고 정영길 씨는 내 트윗에서 차단해놓고 내한테 문자를 내보내니까 자체 하던 대로 하시지 뭔 또 뭐 차단 같은 거 하면서 뭐 또 친한 척이야. 그 사람이 이분인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거 알면 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차단을 왜 하냐고. 그 자기한테 막 성형길 욕하는 사람 온라인에서 욕하는 사람 중에 국힘당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의 다 민주당원 아니면 민주당 혹은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차단하고 그러면서 아유 한심합니다. 아유 그것만 한심하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아유 네. 입만 열면은 한심한 소리를 그냥 그게 기본이죠.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기본이죠, 기본.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 주도 다 못 담았습니다. 결국. 네. 하지만 엄선해서 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별로 엄선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쭉 목록 잡아놓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선순대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뒤에 거는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드러내고 네. 결국은 또 하려고 한 거에 한 반도 못 하는 거죠 방송이. 네. 그래도 뭐 송영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네. 이재명 판만은 아니네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그 메인 빌런들을 각각 한 명씩 붙잡고 2시간 편성해서 다 채울 수 있다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주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 이야기도 좀 한 줄도 못 써놨는데 뭐 사실 그것만 해도 뭐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예. 아주 흥미진진한 근데 이제 뭐 주제인데. 박지원 위원장은 이제 뭐 당장 지금 선거판 아니라도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 내부는 아사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 박지원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할 얘기가 그때 가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구심점이 될지 아니면 재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재물이 되더라도 당장은 뭐 비대위원장 또 진짜 또 자르고 또 뽑을 수는 없잖아요. 2달짜리 비대위원장 또 만들 수는 없잖아. 아 공동위원장이니까 그냥 잘라도 돼요. 근데 자르면 둘이 같이 나가야지 윤호중이랑 같이 나. 뭐 근데 그게 사리에 맞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러고 나면은 지금 원내 누굽니까? 박홍근인가? 원내대표 예. 네. 그 양반이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혼자서 과거에 딱 한 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선거 전에 비대위원장 앉혔다가 선거 자리는 아니고 뭐 때문에 비대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이제 박영선 의원이 네. 원내대표 신분이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음. 그때가 이제 2014년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예. 공연 때 그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월호 관련된 협상을 좀 밀어붙여서 서명을 했다가 그러면은 그 저기 뭐 그 전에 안철수 김한길 체제였다가 지선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다음 그때 시점인가요?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딱 맞네요. 네. 그때 이제 지방선거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때 박영선이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서 협상 어설프게 했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불태워졌죠. 막 읍소하고 막 그랬는데 안 먹히고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네 막 그랬는데 막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랬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는 일은 흔한 사례는 아니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서 비상대책위를 뽑았는데 그 비상대책위를 자르고 또 비상대책위를 뽑는 것 자체도 좀 웃기잖아요, 상황. 그렇죠. 모양새가. 어떻게든 네. 뭐 일단 유지가 되는 게 그래도 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당이라고 할 수는 있죠. 예. 그리고 박지원 막 그 저기 머리 끄덕이 잡고 끌어내리지 않는 한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 내가 왜 나가냐고 막 뭐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연거리 턱 빼야지 모르면. 뭐 사람이 참 일본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곤조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깡입니다. 깡은 예, 깡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진상 부리는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아니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진상을요? 진짜. 그래요? 그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저한테 스트레스는 아닌데. 이 뭐 파국이 빠르고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재건의 기회가 빨리 다가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더 많이 망가질수록 고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지는 거니까. 누가 가져가느냐고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뭐 깨지는 거야 빨리 깨지든 늦게 깨지든 사실 누가 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탈당하신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타임라인에는 안 보이던데 탈당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저도 몇 군데 이렇게 톡방에 이제 네. 뭐 눈팅도 하는 겸 들어가 있는 방들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탈당에 대해서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탈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나. 예, 그렇게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말로 탈당을 하려면은 차라리 그 남양주에 그 집단 탈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조공환 씨 네네네.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그 진용을 짜서 확실한 명분을 세우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결국은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남양주 지방신문에나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모양새라도 갖추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저는 조금 대안 없이 나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거기는 뭐 조광환 시장님이 탈당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지금 당에 남아서 있다가 숨죽여 있다가 힘써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지금은 힘써도 힘도 안 써지지 사실. 우리가 쪽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편으로 당원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당에 남아서 아무튼 때를 기다리면서 네. 힘을 비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나가신 분들도 일단 다시 돌아올 수는 있으니까요. 1년 넘어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되나요? 네, 그 탈당 입당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나 일단 돼야 되겠군요. 네. 아이고 이분들 전당대회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번 전당대회 때는 뭐 탈당하신 분들은 아무 권한 없죠 뭐. 그러니까요. 전당대회도 사실 이기던 지던 중요한데 저도 차이가 좀 쫄깃해야. 근데 차이 쫄깃한 걸로는 견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하긴 뭐 그때 송영길 홍영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죠. 네, 예, 네. 진짜 박빙이었는데 네. 뭐 그 뒤로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면은 예,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면은 진짜로 뭐 저기 다음 총선까지도 완전히 내줄 생각하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요. 아유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예,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문파 오소리님, 귀여운 감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제공입니다. 컴닉스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입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을 알려주시면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네,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커뮤니티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 컴닉스 컴퓨터 사장님께서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컴퓨터 조립을 했는데 네.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본체 내부가. 음. 선 정리를 어찌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던지 프로인데 그 정도는 하셔야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본체가 이게 하얀색 케이스라 가지고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예뻐 네, 보이더라고요. 네. 안에 막 그 LED 불빛도 막 반짝반짝하고. 요즘 PC가 어떤 인테리어 용품으로 그렇게 이제 겸용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왔습니다. 네. 그 컴퓨터 사면은 부채 하나 정도는 주지 않을까.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방문 AS와 고장 수리뿐 아니라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트위터에 컴닉스 컴퓨터 계정점을 검색하시면 컴퓨터 구매에 관한 최신 소식도 받으실 수 있고요. 070-8742-9595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청란, 청계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가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기한 임박돼서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그 뻥튀기 아직 덜 팔렸대요. 뻥튀기 아직 다 팔렸다는 소식이 안 들려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러요. 네, 일단 첫 번째 칠곡 미숫가루입니다. 네. 찹쌀, 현미, 보리, 흑미, 흰콩, 검정콩, 옥수수, 귀리 이렇게 7가지 곡물을 옛날 방식으로 쪄서 말렸습니다. 이게 사실 미숫가루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면 선식이랑 차이가 없어. 그렇죠. 말이 미숫가루지 선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설탕입니다. 무설탕이기 때문에 뭐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네. 식사 거르시는 분들 굶지 마시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에너지 드링크고 그렇죠. 국산 에너지 드링크고 뭐 에너지바 하나 씹어 먹는거나 미숫가루 한 잔 타 마시는거나 뭐 별 차이 없죠. 네, 아침에는 좀 탄수화물 드셔도 괜찮아요. 네. 계속 그 아침 이후로 점심,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 사용되는 에너지거든요. 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고 여름에 이제 힘쓰고 땀 흘릴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을 굶으면 안 되는데 밥 안 먹고 가려고 그러면 막 미숫가루라도 먹고 가라고. 이거 안 먹고 가면 그 태양볕에 머리 홀렁 벗겨지고 쓰러진다고. 왜 맨날 머리 벗겨지고 쓰러진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이거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햇볕을 음. 많이 받아서 머리가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그 표현을 항상 머리가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 할머니께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햇빛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 빠지는 걸 예, 보셨나? 그런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좀 옛날 분들의 그 표현력이 지금 가끔 떠올려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확 와닿아 그런 표현력들이. 네, 그래서 이 70 미숫가루 배송료 포함해서 8,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죠. 네, 1kg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옥수수 뻥튀기 2kg입니다. 껍질 있는 뻥튀기는 원래 2만 원, 껍질 없는 뻥튀기는 원래 23,000원인데 지금 5,000원 할인해서 각각 네. 15,000원과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기 뭐야 그 프리미어리그 끝나기 전에 이거를 팔았어야 했는데 그렇네. 축구 볼 때 팝콘 대신 드시라고. 그러게요. 아, 팝콘 대신 네. 뻥튀기. 감각, 감각이 부족했어. 우리 이제 지선 끝나고 나면은 네. 팝콘 튀길 일 많으니까 팝콘 그렇죠. 대신에 네. 뻥튀기로 한번 뻥튀기로 그렇죠. 예. 괜찮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달품은 농장으로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고요. DM 주시면 예, 주문하실 수 있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010-7921-9757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 네.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그 어젯밤에 제가 그 트위터에서 짧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거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희 그 제 트윗에 이제 그 제일 위에 그 메인 트윗으로 보면은 라이브 TV 이제 많이 봐달라고 링크를 올려놨잖아요. 네네. 그 올려놓고 저는 이제 그 트윗에 달린 탑글들을 안 봤거든요. 아, 그래서 어젯밤에 예. 이제 한번 제 계정에 제가 들어갔다가 탑글 많이 달렸네요. 한번 쭉 읽어봤는데 중간에 아로마랑 사장님이 아, 네네. 올해 초에 라이브 TV 계정으로 쪽지를 보냈다고. 아, 차차. 글을 남기셨. 근데 라이브 TV 계정은 그거 기정님이. 그렇죠. 라이브 TV 계정은 옛날 기장님 계정이고 기장님이 지금 트윗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 트윗은 지금 그 트윗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도 저희한테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보내셨길래 제가 아로랑 사진님께 이제 따로 쪽지를 드렸죠. 그래서 아, 그 네. 제 트윗으로 확인을 안 했다가 너무 늦게 봤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쪽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랬더니만은 당시에 이제 광고를 문의하려고 하셨다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쪽지로 드린 답변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프로 방송인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앞으로도 프로가 될 일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고 받는 거 염치가 없는 짓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컴퓨터랑 달포문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랑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뭐 저희 방송 후원이라고 후원을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저희들이 스스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예, 예. 조금 네. 다른 방송들과 네. 뭔가 그 포맷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정식으로 각자 거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장난으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광고에 관해서 네, 아로마랑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먼저 이제 봉화마을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봉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한 이제 뉴스가 5월 20일 날그 김민석 인터뷰 요 기사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 서울경제 기사고 인용하는 기사는 여기 제목이 이제 23일 봉화 이후 추격 시작 권노갑 이낙연 문희상 이해찬 나설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일단 뭐 저 이낙연 대표님 제외하고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지원 유세 하고 있나 지금? 글쎄요. 나못본것 같은데? 전혀 기사로 예. 물론 나오- 이분들이 안 나서는 게 민주당에는 도움은 될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한 사람도 걸을 수가 없네, 진짜. 문희상 권노갑 권노갑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분 거동하기도 힘들지 않으실까? 글쎄요, 네. 건강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네요. 저기 뭐 박지원 국정원정보다 나이 더 많잖아요, 권노갑. 그리고 권노갑 씨도 그렇고 권노갑 씨가 사실 뭐 서울 쪽에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호남 향후에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또 언제적 권노갑 씨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문희상 그 정도는 뭐 지금
송영길 후보도 충분히 뭐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그 뭔가가 더 더해질 건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건너건만의 조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문희상 뭐 파주에서 파주에서 그다음에 이해찬은 진짜로 안 나온 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세종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종 한정. 아, 예. 세종. 충남 세종. 세종 한정하면 모르겠지만은 이해찬이 나와서 무슨 중도의 어떤 그 표준력이 얼마나 있다고. 그거 다 썼죠. 다 썼어. 이제 없어. 빈털털이죠. 뭐.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인사들을 쭉 거론하면서 23일 이후에 이제 반전의 모먼템이 23일이 이제 반전의 모먼템이 될 거다. 김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또 이름이 더 있네요. 네. 예, 박영선 네. 이제 전 장관. 네. 예, 조용히 있죠. 박영선 장관 그렇죠. 저기 평산 마을에만 한번 네. 왔다 갔고 그 뒤로 뭐 한다는 얘기 저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세균 이사장도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별 지금 뭐 한다는 거 없잖아. 네. 근데 여기는 이름이 이제 거론돼 있고 아무튼 김민석이 자기 말로는 이렇게 몇 군데라도 경합 지역 몇 군데라도 격려해주고 방문해주면 지지자들이 큰 힘이 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몇 분께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청을 못 드린 분은 이제 간청할 생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청인데 다 쌩깠나 봐. 이 말대로는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예. 이게 다들 이제 뭐 한가닥들 하셨던 분인데 한가닥들 하긴 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힘으로 한가닥 한 적은 없어요. 이낙연 대표 제외하면은 박영선 이해찬 정도면은 뭐 그래도 이해찬 꽤나 다선 의원이니까. 이해찬의 정치력도 90%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해찬한테 진짜로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서 벗어나신 분이고 지금 남아 있는 뭐 현역이든 아니면 약간 물러난 이선 정치리든 간에 이해찬만큼 노무현 대통령 후광 크게 받은 인간 없어요. 부엉이 대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참여정부 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 뭐 그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대 받았던 그게 있죠. 그 모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그랬다 칩시다. 그때까지 그랬다 치는데 그 이후의 정치 행적이 어떻게 갔는데? 뭐 그의 정치의 행적은 이해찬을 뭐 그냥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가했다면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결국 이 새끼도 배신자라고 찍어버렸으면은 이해찬 이렇게 못 커요. 근데 그 반대로 반대가 됐죠. 완전. 친문수장이라고 예. 김어준의 연락에 펌프질했죠. 김어진도 펌프질하고 이동영도 pom프질하고. 네. 뭐 유시민도 펌프질하고 거기도 네. 공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해찬의 자살이지. 이해찬이 무슨 정치력이 이 양반이 무슨 그 대중에 대한 소구력이 있나? 잠깐 한든 제가 하려던 얘기는 네, 그게 네. 아니고 네. 어쨌든 이 한 가닥씩 했던 양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게임 끝났다.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죠. 이 상황이 더 이상 뭐 돌릴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하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보면은 들었습니다. 진짜로 저기 이낙연 대표가 애당러인 거죠. 진짜로 애당심이 깊은 분인 거죠. 아유 그럼요. 좌고우면 안 하고 그래도 네. 해야 될 일은 한다는 그런 지금 태도로 지금 나서시는 거니까. 네. 일정이 마치 뭐 현역 당 대표 못지않게 네, 매일매일 지방으로 좀 다니시고 네. 있죠. 그러니까 제주 뭐 오늘도 뭐 화성 수원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어디 다녀오셨더라? 아무튼 경기 권역으로 몇 예, 군데 예. 돌아오고 계시죠 지금 오늘도. 분당도 들리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뭐 일정이 빡빡합니다 아주. 빡빡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뭐 하냐고. 이재명 그 자기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줄긴 했는데 네. 한동안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이재명 선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이제 지원에서 제일 많이 다닌 분도 이낙연 대표예요 사실. 유세장에서 연설한 횟수를 합치면 이재명보다 이낙연 대표가 더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고. 근데 그랬던 게 이재명이 이뻐서 하셨겠어요? 아니죠.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라서 하셨던 거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그 때가 됐을 때 당에 뭔가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실패를 방조한 적이 없다. 나는 성공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도왔다. 하지만 안 됐다. 그리고 그 안 된 다음에 원인을 돌아봤을 때 이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게 명분이 바로 서는 거지. 명분이 정당하게 서는 거지. 손 놓고 있다가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거 봐라 망했잖아. 그러고 나서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원한만 사지.
그런데도 이것들은 그냥 그렇죠. 뭐 박지원을 데려왔다고 하질 않나 뭐. 그러니까 걔들은 아예 걸러내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는 당 안에서도 중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민주당 안에 중도. 네, 민주당 안에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 움직이신 흔적이 다 남아 있고. 그렇죠. 나는 할 만큼 했다. 예. 나는 당이 잘못되길 바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뭐 선거에 지기를 바란 적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월 22일 송영길이 페이스북에 볼 좀 끄적였네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추모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 이제 그 봉화마을에 그 대통령이 묘소에 가가지고 밤중에 껌껌한 밤중에 그 묘역 앞에 철판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막 비 맞아서 녹슨 그 철판 거기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묘 앞에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네. 찍어놓고 이제 올린 이게 페이스북 글인데 그저 노무현 대통령께 달려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의 절박함, 사명감, 간절함을 안고 이 밤을 뚫고 왔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리라는 해묵은 다짐을 거듭하지만 올해는 다른 듯합니다. 이겨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구나. 존나 이 감성팔이죠 이거. 감성팔인데 그마저도 유려하지가 못해. 이거 운동권 냄새 연락이 나고 막 되게 막 썩었어요 글이. 개딸들 보라는 거죠. 예. 개딸님들 보라는 건데. 그렇죠.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송영길 어록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 두 개만. 두 개만 딱 볼까요? 네. 누가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냐? 2006년 12월 27일에 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의원들을 옥죄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그 노빠죠. 노사모 사람들을 홍위병 취급한 거죠. 문화혁명 때라고 얘기한 거는. 야, 뭐 의원들이 옥죄어지기나 했습니까?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송영길이 봉화 가서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면은 그건 노무현 대통령한테 벼락 맞을까봐 등골이 오싹함 느끼게 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죠. 네. 네, 그래야 하죠. 아니면 적어도 이때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사과한 적이 있냐고요. 아, 그냥 없는 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UBC에서 뭐 좀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막 떠들긴 말 했는데 흐리고 넘어갔잖아. 자기가 정말로 막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한 적은 없어요. 말꼬리 흐리고 그냥 뭐 아니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지. 정청래 같은 걸 했구나. 네, 송영길도 비슷했어요. 그렇군요. 이래놓고 무슨 저기 뭐 봉화 묘소 가가지고 우는 척하고 뭐 그러고 있냐고. 제일 뭐 그거는 이제 이겨서 돌아가겠다.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참 잘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이기고 돌아올 수는 있을지도 몰라. 당내 싸움에서. 아, 그거는 뭐 한번 기대를 해야 되나? 그것도 기대할 일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20일날 또 민주당 경기도당 문자 메시지 받으셨어요, 이거? 받았을 텐데요. 제가 네. 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당 소속이라서 저한테는 아는 문자인데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캡처 떠가지고 SNS에 올리셨길래 네네. 전문을 이제 쭉 가져와 봤는데 이거 좀 읽기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투표로 민주 세력과 촛불 정신들을 지켜주고 뭐 노무현 정신을 지켜주고 시민 여러분이 새로운 노무현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투표로 검찰 정권의 폭거를 막아야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정신없이 막 그냥 다 때려 넣었네요. 네. 그냥. 보면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도 건드리고 뭐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뭐가 뼈아픈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지? 지금 이미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그렇죠. 반복되고 있죠. 예. 어게인 2007. 예. 근데 걔들은 그 역사가 뼈아픈 역사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다가 그렇게 서거하신 게 뼈아픈 역사라고만 취급을 하는 거죠, 얘들. 그렇게만 딱 포장을 한 거죠. 예. 예, 여론당의 그 부분만. 여론당의 질이 멸렬함이 사실은 뼈아픈 역사인데 그 과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또 네. 없는 일 만들어버리고 또 송영길이 자기 과거를 없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무슨 유검무죄, 무검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맞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아니에요? 아니 유검은 이재명 유판무죄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신기하게 막 무죄를 받아냈죠. 막 앞선 판례까지 깨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선거법으로 그때 날 얘기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진짜로. 아유 김명수 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명수. 권 누구? 권순일. 권순일. 그다음에 이제 노정희. 예. 에이. 잊으면 안 되는데. 깜빡깜빡하네요. 어쨌든 이게 어쨌든 이 어지러운 글을 보면은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똥줄이 타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 경기도에서 이 정도면은 그나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호남 제외하고 그렇죠.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의 본진이죠, 본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인 거 보면은 뭐 좀 후달린다. 지난 대선 때도 권역별로 따지면은 이긴 게 호남하고 경기도밖에 없지 않나? 그럴 겁니다. 서울도 결국은 깨졌으니까. 서울 크게 깨지고 서울 네. 제법 크게 깨졌고 네. 뭐 충청도 깨지고 다 깨지고 다 깨졌죠. 이 문자 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 인용을 했는데 인용도 틀리겠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호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이 떠오릅니다라고 했는데 이 틀렸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호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 조직된 힘. 깨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조직을 왜 빼? 뭐 조폭 냄새 나서. 아니 시민들이 힘을 조직해서 힘을 갖추면은 안 될 것 같은가?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 말에 순응해야 되는 그런 시민들이어야 하는 거겠지. 뭐 그런 의도로 넣었는지 저는 그냥 이 글 쓴 인간이 그냥 보면 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양도 없고 글쓰기에 대한 소양도 없는 인간이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것저것 넣으라고 한 거 다 때려 넣고 네. 그냥 뭐 보낸 네. 거 아닐까. 조합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왠지 이거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알게 모르게 세뇌도 되고 네. 아니면 본인이 뭐 그 충실하게 이 분위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마치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그냥 레포트 마구잡이로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뼈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는 민주진영 최후 보루입니다. 경기도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 문장이나 뒷 문장은 안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경기도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진영의 최후의 보루가 왜 경기도에 되냐고. 이번 선거든 어느 선거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 그러면 민의를 따르라는 소리야 사실은. 근데 무슨 경기도가 언제부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냐? 이재명이 최후의 보루면 모르겠다마는 이재명이 민주진영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느 놈이 문자 보내는지 참 생각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 던져주고 이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장 만들어 난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보좌가 누군지 문장력도 없고 쥐뿔도 모르고 뭐 이렇게 논리구조 짜맞출 줄도 모르고 멍청해. 이거 나 같으면 잘라. 이 문자 이렇게 보는 거 내가 적발하면 내 보좌관이 됐다 그러면 너 집에 가! 막 그러고 내 나오지 마! 막 그러고 보낼 거야 진짜로. 그래도 참 못 썼다. 네, 참 못 썼죠. 참 못 쓰고 그냥 문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진짜 앞뒤 아는 것도 없고 막 뭐 개념도 없고 그런 문자예요 이거. 하여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지 13년이나 흐른 네.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이렇게 진짜 10년이 넘게 사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산하자고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그때 가신 봉화에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우리 진영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도 약간 탈상의 느낌으로 그렇죠. 네. 10년이라는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분위기로 했는데 아쉬우니까 또 이제 바짓가랑이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좀 말씀을 잘하셨는데 탈상이라는 게 정말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참여 정부에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저평가 받는 것에 대한 이제 뭐 분노까지 가지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네.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어쨌든 취임을 하셨고 이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잡으신 거니까 그 시점에서 더 이상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 새끼들이 정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도 잘 알아들을 수준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 못 보내죠. 아무리 후달려도. 네. 그리고 송영길도 마찬가지 무슨 뭐 지지 않기 위해서 찾아왔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수준이면은 밤에 찾아가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약 개인적으로 어떤 정말로 감정적으로나 뭐 사상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큰 어른이었으면은 그렇지만 저 같으면 사진 이렇게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글도 예. 한 줄 안 씁니다. 그냥 스스로 의지를 그냥 조용히 다져서 그렇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제발 좀 봐달라는 그렇죠. 거죠. 뻔히 보이는 짓 한 거죠 그냥. 이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너무 얄팍합니다 진짜로. 에이, 정치를 뭘로 했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 23일날 이제 그 추도식 뭐 기사를 잠깐 보면은 이때도 이 추도식 전부터 또 이상한 소리 나와가지고 설랑설레가 있었어요. 뉴스원이 단독으로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요거 23일날 아침에 봉화 도착한 문 이재명과 비공개 오찬 권양숙 여사 동석해가지고 이게 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추도식이 앞서가지고 이재명 그다음에 윤호중 박지원 박홍근 등이 비공개로 오찬을 갖는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정작 그 좀 지나고 나서 그 이때 이제 이 오찬 사진이 올라왔어요. 오찬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 기사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아요. 한 명도 없고 네. 이제 노무현 재단 현 이사장인 이제 정세균 그러니까 재단 전 총리 관계자들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한명숙 전 네. 총리, 네. 그다음에 이해찬. 이해찬, 그다음에 유시민. 네. 그리고 정세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세균 제일 처음에 얘기했고. 그 중에 이제 재단 관계자 아닌 분이라고 하면 이낙연 총리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낙연 전 총님이 네. 계셨죠. 이제 대통령님 부부 두 분 다 참석하셨고 원래 가까워진 분들이.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 말고 또 따로 만나셨나 싶기도 하고. 오찬을 두 번 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네. 이제 뭐 차담 정도 한 거를 이제 뭐 오찬했다고 이렇게 뭐 좀 뻥치기를 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짧게 면담을 했는데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재명 스스로가 이제 오찬이라고 지금 이래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스스로 오찬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날 이제 또 23일 박시영 TV에 이제 그 추도식 직전에 박시영 TV도 이제 봉화 내려가서 중계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랑 인터뷰를 한 게 나오는데 이 내용도 참 주옥 같습니다. 보면은 뭐 노 전 대통령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사실 너무나 편하게 왔다. 그 길을 따라 편하게 온 건 아니죠. 길을 다 개박살 내면서 길을 망치면서 모든 걸 다 말아서 지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개판 쳐놓으면서 지만 편하게 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억강부약 대동세상 등도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 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니 뭐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말씀하셨으니까 억강부약이나 대동세상의 가치 자체가 틀렸다고 근데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이 억강부약이 언제부터 이게 튀어나온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억강부약은 일단 억강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상하게 개념을 뒤틀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억강부약 정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500년부터 권력자들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자에 반항하면은 그냥 멸문지화 당했다. 네네. 그런데 안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연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추격하면 억강부약이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센 놈 억누르고 예? 약한 사람을 이렇게 띄워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네. 강한 놈을 왜 찍어 누릅니까? 강한 놈한테 어드밴티지를 줄 수는 어드밴티지 알죠? 그 저기 뭐야? 어드밴티지 반대말이 뭐였지? 페널티. 네. 페널티.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 좀 페널티를 줘서 어떤 그 이제 뭐 출발선상에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도 그 격차를 줄이자 뭐 그런 취지로 억강부약을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맞는데 네. 억이라는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이제 제가 좀 지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는 억강이 아니라 재강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를 해야 된다. 컨트롤. 네, 컨트롤을 해야 된다. 예, 강한 애들이
강하다고 자기 멋대로 설치지 않게. 근데 재간 그러면 강한 자들을 제거한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든다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뭐 지가 무식한 거 어떻게? 그러니까 억자라는 것도 이제 저는 뭐 그 말자 어감은 저는 재나 억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재명이 그 뜻을 많이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하여튼 뭐 이거를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재명이랑 이동영이 열심히 떠들고 다녔잖아요. 네, 억강부야, 억강부야, 막 이러면서. 네. 네. 뭐 대동세상은 뭐 사실 워낙 오래된 단어고. 뭐 또 네. 이제 요 박시영 TV에 나가지고 한 얘기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정치라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없는 길을 만들어간다는 요 말 있잖아요. 네네. 요 말에 지금 이재명이 꽂혀 있어. 그러니까 엄청 꽂혔더라고요. 몇 번이나 써. 어디 어느 자리에서나 계속 요 말을 반복을 하거든. 네.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노 전 대통령은 정말 없는 길을 혼자 만드셨고 제가 과감히 인권 변호사의 길 위의 변호사의 길을 가게 열어줬고 정치 개혁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셨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인권 변호사 같다는 거 이거 참 그 저기 뭐 이재선 씨 말이랑 많이 배치가 되죠. 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각 이제 일생에 대한 흔적들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남기셨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재명 씨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있을 때 사법연수원을 가신 적이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전에 합니다. 한번 우리 예. 짚은 적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 방송에. 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시국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바빴어요. 그때 이재명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법연수원에 와가지고 뭐 하루인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다 막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막 시민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뭐 다 맞다고 쳐도 정통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깠던 그런 박제도가 다 나와 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제 없는 길을 혼자 만드셔서 가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길이 아닌 길은 가지를 않으셨는데. 아니 뭐 없는 길 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개척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다만 그 삶을 소유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은 돌아보니 물을 헤치고 온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고. 네네. 뭐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도 상당히 굴하지만 일단 뭐 아무튼 패스하고 그러면서 이 말도 그 뭐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네. 권 여사님이 이제 자기를 노 전 대통령이랑 닮았다고 얘기했다고. 아, 그러실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제 뭐 사법연수원 때 노 대통령 처음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멋있다, 닮아야지 그런 생각도 했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 닮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조폭 변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동 변호할 때 한두 개도 아니고 성남에도 노동판 들어가도 노동 변호사로 살려고 그랬으면 진짜 빡세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변호 이력에 뭐 노동 변호사 활동한 이력이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없죠. 그 민주당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 이렇게 변호해주고 그냥 뭐 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뭐 감옥에 갔죠. 뭐 황희 의원이 갔었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근데 이 다음 말도 얼척이 없습니다. 뭐 닮아야지 그런 생각도 했고 스타일이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 이거. 뭐 눈, 코, 입 달렸으니까 원빈이랑 닮았다는 거랑 뭐가 달라? 이 소리는. 나도 손가락 10개, 원빈도 손가락 10개 닮았네.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어우 내가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싶다 진짜.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말이 문제가 돼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관련 기사를 보면은. 네. 이날 같이 식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워낙 많은 분이 계셔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일부러 사진도 하나 찍어주시긴 했는데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드리고 그랬다. 뭐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뭐 술 먹은 건 사실로 나왔고 일단 대통령이 부르셨다고 하고. 근데 이날 같이 식사했다. 이거는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이제 거짓말로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까 이제 우리가 추측했던 것처럼 따로 이제 뭐 잠깐 차담이라도 나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다음에 말을 하잖아. 워낙 많은 분이 같이 계셔가지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저 자리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끼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5천짜리 그 식탁 반찬으로 무말랭이라도 올라왔나? 그래도 자기도 들어갔다 오는 건가? 그 가피님이 그러셨나? 그
사진 그 사진을 찍은 게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 네, 그거밖에 없다. 뭐 거기서 뭐 서빙을 맡거나 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제 있었는데 네. 하이 새끼 사진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얘 없을 때 딱 찍어버린 거 그냥 사진을. 아무튼 참 진위여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구라로 보이는데 뭐 100% 구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사실 오찬에 참석했다가 밥 한 술 두고 급히 자리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사진이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테이블 보면은 또 빈자리는 없어. 예, 빈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끼었다가 거기 참석했다가 빠져나왔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상당히 구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굳이 이제 대통령님이 너 밥도 안 먹으면서 뭔 구라를 치냐라고 반박하실 리도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럼요. 예. 다만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 평산마을 쪽 이제 그 대통령님 측의 입장은 뭐 대통령님은 중앙 정치에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시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선을 이렇게 딱 예. 그었죠. 그 이제 뭐 지금 지선에 대통령님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요 저기 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지금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정치 하려는 거에 대한 그런 반박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제 지금 선거판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를 이어봅시다. 네, 개항을입니다. 네. 어제 그 엊그저께 이제 지금 방송이 어제 됐고 녹화는 이거 좀 이상해. 선거 토론을 왜 녹화를 하지? 녹화 방송을 하지? 글쎄요, 뭐 여기 이제 선거 방송을 한 곳이 이제 OBS인데 네. 유튜브 송출은 26일이었는데 그 실제 토론은 25일 날 했거든요. 어제 저는 이제 이거 풀 버전으로 다 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편집한 흔적이 보이진 않았는데 왜 전날 녹화를 하고 다음날 방송을 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2번 보실 수 있게 한 건가? 그러니까 OBS가 근데 바로바로 내보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OBS가 방송을 하나요 인천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폐국하지 않았나? 그 지상파는? 아, 그런가? 아, 모르겠습니다. 요거 예. 제가 확인을 저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요 토론 보셨어요 어제? 아니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사실 좀 여기서 좀 얼차없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요 토론을 굳이 가져와봤는데 뭐 기조연설 보면 이재명이 좀 열심히 떠들고 다닌 것 같긴 해. 목이 많이 갔어. 목이 많이 가가지고 막 좀 결결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선 때 했던 얘기들도 반복합니다. 흑수저 출신이고 자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언더독이었는데 지겹다. 주류에서 소외받는데 그런 모든 이제 역경을 뚫고 실력으로 모든 걸 입증했다. 그러면서 뭐 성남을 8년 만에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뭐 경기도도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광역 도시로 만들었다. 아니, 경기도 정도면 뭐 원래 최고지. 뭐. 경기도 계속 잘 나가고 있었죠. 그렇죠. 뭐 계속 다시 뜨는 추세였고. 아마 뭐 서울을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글쎄요. 그 몇 개 이제 반도체 벨트 같은 거 들어오면서 그 전반적으로 좀 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많이 살아난 면이 있죠. 뭐 계속 상승이죠 경기도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이전해야 되고, 뭐 고도 제한 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산단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노하우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양구청 모라토리엄 준비해야 되네. 저는 진짜 이 이재명이 판교에 대해서 한 거는 네. 모라토리엄밖에 없거든요. 뭐 그리고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 이거는 저기 참여정부 때 결정난 거고. 그렇죠. 2004년인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네. 허가가 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실제로 이 계획 자체에 관여한 건 없죠. 자기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실제 그 한참 공사 들어갈 때 현장 관리하고 그런 건 했을 수 있겠죠. 아니요. 그것도 거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재명이 이제 2010년에 이제 민선 4기인가 5기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네. 이제 모라토리엄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네. 그때 이제 국토부였나? 국토부에선가 네. 야 이제 슬슬 정산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당장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슬슬 정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정도 이익이 났는데 이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우리 돈 없어 돈 못 갚는다 하고서 들어누운 게 이게 모라토리엄이거든요. 네. 성남 모라토리엄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미 이제 개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개발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야. 이재명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네. 아니면은 연도가 이제 딱 2010년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뭐 한 1, 2년? 이제 그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판교 거의 다 끝났죠. 실제로 자기가 판교한 것도 아닌데 마치 판교의 모든 그 계획을 자기가 다 짜고 그 도시 계획을 진두지휘한 것처럼 계속 광을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판교 뭐 성공 노하우는 무슨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게 너가 아닌데. 아니, 뭐 이재명은 검증을 했죠. 검증을 한 결과로 이건 못 쓸 인간이다 그렇게 검증 결과가 나왔잖아. 아 그렇죠. 검증 결과가 네, 따끈따끈하게 네. 작년에 나와서 네. 아니지 올해 나와서 아무튼 기조연설 보면 의외로 이재명은 또 이상한 소리는 안 하긴 했어요.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들 하긴 했어. 근데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온 국민이 개항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범죄 피해자에게 피난자를 제공하는 선거가 아닌데 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25년 토박 이후에 25년 철수의 선거고 그동안 개항 국민들이 송영길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시장도 시켜주고 막 국회의원도 몇 분이나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먹튀짓 했다라고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해요. 먹튀. 네. 그리고 먹튀짓 하고 났더니 그 자리에 또 차고 들어온 게 분당에서 실컷 컸던 인간이 분당 버리고 지금 자기 보신하겠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항 국민이 호구가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주 세게 이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그 토론회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은 좀 이렇게 자기 스탠스 자체는 저는 이렇게 맞게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방어적 입장으로 네네. 계속 이제 자기 공격하는 쪽에 안 말려들고 받아치기는 받아치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그 하겠다고 한 말도 별로 이치에 안 맞고 그 다음에 막 그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윤영선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거티브는 없는 말 지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있는 사실들 가지고 왜 이랬냐 이런 식으로 짓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잖아 사실. 그게 후보 검증이잖아. 그럼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네거티브 하는 걸로 이제 몰아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은 토론을 해나갔고 윤영선 후보는 철저하게 공격자 입장으로 이 양반하고 선거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일 거야. 그렇죠. 어쨌든 윤영선 후보가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네. 아직 뭐 확실하게 앞섰다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직도 어렵죠 사실. 그리고 이제 굳이 거물이라고 하면 이재명이 거물이지. 그 체급은 비교가 안 되죠. 네, 체급은 비교가 안 윤영선 되죠. 후보가 지금 20년 넘게 여기서 계속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난 세월 통틀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나? 없었을 겁니다. 없었죠. 네. 송영길한테 진 후보 누군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야 전국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재명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체급 차이는 엄청나죠 사실. 이거 여기서 윤영선 후보는 만약에 지금 진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젖잘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네, 그럼요. 네. 바로 2년 뒤를 기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국힘당에서 막 한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김부선 배우 막 개항에 보낸다 그러고 반동담사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센 사람 꽂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윤영선 후보를 세운 게 국힘당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지역민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뭔가 깜짝 이벤트가 없이 그냥 무난한 네. 선택을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하셨을 때 순수적 꽂았던 것처럼 네. 예? 뭐 저도 상관없이 뭐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이길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선수전은 뜬금포로 꽂은 거지만은 그렇죠. 이분은 지역 밀착형 후보죠. 그렇죠. 지역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이고 동네에서 사실 거기서 뭐 내 건지 한 20년 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는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중심적인 인물일 수 있고. 네. 그리고 계속 거기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출마를 했던 분이니까 이 정도면 지역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지역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그 그렇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네. 예,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게 있었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이랑 그 대립구도 붙이려고 거물을 내려보냈거나
건물을 내려보내면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지역 사람들을 무시한 정치적인 쇼가 돼버리는 거고 김부선을 내려보냈으면 진짜 뭐 선거가 장난이냐 이런 소리 나오는 아 거죠. 그럼요. 네. 아유 그거는 진짜 말이,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재밌다고 했겠지만 그건 농담이었. 네. 사실 겉농담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윤영선 후보 아무튼 이제 윤영선 후보 관계 저는 윤영선 후보를 거기에 이제 후보를 세운 게 잘한 일이라고 국힘당이 드물게 국힘당답지 않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네네. 이분이 또 의외로 소소하게 약 잘 올리면서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 유세성 만든 거 보셨죠 영상? 유세성 봤습니다. 네. 법인카드 잘못 써 왔단다. 계약을 해 외환리 그 노래지. 아 웃겨가지고. 그거랑 또 이제 그 전에 유튜브로 하나 또 이제 클립 영상 만들어 올린 거 있는데 그 고자라니 밈 있잖아요. 아예 그거. 그것도 이제 걷다 이제는 맞아 얼굴 맞아. 붙이고 예. 본인이 의사니까 또 자기는 의사 기믹으로 해가지고 개항에는 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그건 이제 그쪽 그 캠프에 그런 밈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아무튼 지금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분도 뭐 딱히 이제 막 그 이재명 관련해서 사실 물어야 될 거랑 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재명 그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 보면 그렇죠, 그중에도 그렇죠. 허위 정보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다 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명확하게 잡을 것들만 잘 잡아가지고 잘 공격하고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윤영선 후보는 이제 공격 그 도전자의 입장으로 잘 공격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제 그 계속 얻어맞다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을 또 꺼냅니다 보면 자꾸 비방하는데 집중하시는데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꽂혔어 확실하게 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말에. 그러니까요. 잠깐 이 토론에서 있는데 특이점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나 뭐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이전하든지 아예 폐쇄시키고 네. 그 자리에 그 저기 뭐야 뭐 산업단지 산단 유치하고. 유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얼척이 없어요 보면은 뭐 비행기가 1km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탄소가 얼마인 줄 아느냐 고속철도가 1km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탄소의 20배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국내선을 폐지하고 있고 프랑스 하원에서는 이미 국내선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비행기가 그 연소 효율이 되게 낮아요. 비행기 엔진이 제트 엔진이. 네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다음 문제가 좀 이 다음 말이 많이 어이가 없는데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는다.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상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한다는 건 영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보면은 그 덩치 큰 수직 이착륙기들은 헬리콥터 아니면은 이제 프로펠러를 이용한 그 반 헬리콥터 같은 그런 이제 항공기인데 헬리콥터랑 비슷한 형태 헬리콥터들이 있어요. 오스프리 그래가지고. 예. 그거 이제 저기 미국 해병대에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몇 대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이전에 이제 그 이재명이 이 뭐야 공항 이전의 어떤 당위성을 말하면서 이 비행기가 고속철도보다 탄소 배출량이 20배쯤 많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 엔진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뭐 이전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뒤에 또 수직 이착륙 이야기를 꺼냈는데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수직 이착륙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기는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좀 얼척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항공우주연구원 블로그요 우리나라. 네. 거기 이제 글을 하나 봤는데 에어버스 380이라고 이게 그 여객기 중에서 제일 덩치 큰 체급에 속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네. 현존하는 여객기 중에 이게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575톤이에요. 그 비행기 무게 포함해서 다 짐 실을 수 있는 만큼 싣고 연료 다 때려놓고 뜰 수 있는 최대 이륙 중량이 575톤인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 575톤을 수직으로 이렇게 띄우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한가 이걸 이제 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57만 5천 킬로그램이잖아. 575톤이면은 네네. 57만 5천 킬로그램의 에어버스를 띄우는데 필요한 힘은 5,641 킬로 뉴턴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거 잘 실감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숫자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1N이 질량 곱하기 9.81m/s 이제 중력 가속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뭐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5,641kN이라는. 근데 지금 에어버스에 엔진이 4개가 달려 있어요. 보통 여기 끝에 엔진 4개 달려 있죠. 날개에 보면은. 네네네. 근데 에어버스 그 엔진 4개 중에 4개가 달린데 엔진 하나의 추력이 320kN이에요. 아,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2,000kN이 안 되네요. 뭐 1280이지. 네네. 1280kN인데 실제로 수직으로 뛰려면 5,641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4개에 한 3배 이상, 한 4배 필요하나? 그렇죠. 단순 계산했을 때 현재 엔진 추력 기준으로 하면은 필요한 엔진 개수가 18개가 돼요. 지금 4개만 가지고도 그 비행기 띄우면은 고속철도에 20배 넘는 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비행기 한 대를 수직으로 띄우려면 비행기 4대분의 엔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엔진을 달면 좋겠지만 엔진의 또 무게도 더해지니까. 그렇죠. 엔진의 무게는 더해주고 만약 비행기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 같은 연료량으로는 연료 소모량은 5배로 뭐 4배 5배로 많아진다는 거니까 항속거리도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엔진 달 자리도 없고. 네, 자리도 날개를 엔진으로 도배를 해야지. 그러니까 도저히 디자인이 안 나오는데요. 뭐 아무튼 이제 뭐 띄울 때 그렇고 또 착륙할 때는 그 연료 감소하는 연료를 다 태우고 비행기를 내려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 비행기에 달린 바퀴 랜딩 기어가 받는 착륙 때 받는 하중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행기는 설계할 때 착륙할 때는 이륙할 때보다 가벼운 상태로 설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는 항상 내려올 때 자기가 싣고 있던 연료를 다 태우든지 긴급 착륙을 하려면 연료를 버리고 착륙을 해야 돼요. 어디 쏟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착륙할 때 필요한 엔진도 한 12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륙할 때 한 4배, 4, 5배. 그럼 착륙할 때도 한 서너 배 되는 그런 탄소 배출량을 수직 이착륙기는 뿜어대게 되는 건데 이재명이 말하는 그 미래의 수직 이착륙기라는 게 근데 무슨 환경오염 공항을 옮기자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공항 이전까지만 얘기하지. 뭐, 그러니까 수직 뜬금없이. 이착륙을 왜 얘기를 하냐고 대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야. 이거는 무슨 그 어릴 때 저기 손영중앙 같은 거 보면 이것이 미래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때 본 그 기억만 가지고 지금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뱉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까 정치는 뭐 새로운 길을 여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새로운 길을 여는. 네. 새로운 길을 여객기 수직 이착륙의 길을. 그러니까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는 뭐 우리가 직접 그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길을 연 게 한두 개입니까? 신남방 정책 새로운 길 열었잖아. 뭐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진짜로 아무도 안 해본 길을 우리는 간 거잖아요. 우리가 방역의 표준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 전 세계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런 게 새로운 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행정 실무자들이 뭐 실무적인 차원에서 단편적 지엽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가는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조합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새로운 길을 여는 거지. 이재명처럼 무슨 수직 이착륙이 얼마나 그 기름을 많이 태우는지 그래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더 심한지 그런 걸 안 따져보고 미래는 수직 이착륙이야 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게 이게 무슨 새로운 길을 여는 거냐고. 그냥 KTX 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속철도가 훨씬 탄소 배출량이 적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도 국내선 줄이자 아니면 국내선 폐지하자. 저도 한 제주도 정도만 남기고. 그렇죠. 제주도는 못 가니까. 네, 사실 뭐 제주도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시간 많이 그렇죠. 걸리니까. 네. 제주도 정도 되면 사실 국내선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지방 공항이 네. 안 그래도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통일이라도 하면 모르겠다. 그렇죠. 통일해서 막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내선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선은 저는 솔직히 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도 충분할 걸 굳이 이 얼토당토는 뭐 수직 이착륙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깔거리를 만들어 주냐고. 뭐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러나? 코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5월 22일 날 이제 분당에서 이제 한 연설을 짤막하게 보자면 오, 분당을 왔었군요. 분당에 이제 그 김병관이랑 뭐 분당 성남시장이 이제 그 지원 유세를 왔었어요. 아, 참. 이재명도 지금은 계약이 짱 박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아니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남 경기권역은 좀 다녔어요. 서울이랑.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뒤집힌다고 그러니까 계양에서 지금 못 빠져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차마 또 우리 김병관 후보가 오지 말라고 하진 못하. 그럴 짬밥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뭐 만말도 하고 얼척 없는 말도 하는데 뭐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이 위기가 왔고 그래서 후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말은 맞는 어? 말이지. 맞는 말이네. 근데 다른 말 보면은 뭐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어낸 것처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달라고 재계 대선 후보라는 중책을 맡겼지만 준비 부족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 아니지. 무슨 준비 부족이야.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재명이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경기도지사도 사실 그냥 과정이었잖아. 대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얼추 한 10년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남시장 전부 다는 아니고 성남시장의 이제 그 후기 4년 플러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한 4년. 뭐 그럴 수 한 있죠. 8년 정도는 때려 부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뭔 준비 부족이야. 그냥 네가 그 막대버리 인간이라서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더 준비를 안 했어. 왜냐하면 2017년에 들고 나온 거랑 2022년이랑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기본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놈의 기본 시리즈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이 소리 또 해요. 또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주셨지 않냐. 다시 이재명이 일어설 수 있게 성남이 힘을 모아달라. 야, 먹튀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송영길이 지금 인천 가가지고 인천이 저를 키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송영길이 일어설 수 있게 인천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러면은 돌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성남은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제대로 먹튀거든 사실. 네, 제대로 먹튀죠. 이게 사실일 경우에 그렇죠. 예? 성남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신나게 먹고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 경기도로 간 거. 예, 그렇죠. 대장동도 이제 의혹도 있고. 대장동 엄청 크죠. 대장동은.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김병관 지원 요소를 와가지고 김병관도 말을 하는데 이건 김병관은 원래 안철수를 저격하려고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됐어 말이. 그러니까 김병관이 자기가 이제 철새를 물리치러 왔대. 그러면서 2년 전에 제가 철새 김은혜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꼭 여러분이 복수해 달라 그러는데 이제 안철수가 철새라고 한 말인데. 그렇죠. 근데 정말 철새 바로 옆에서 철새가 이렇게 지원 주세하고 있는데. 찔리면 범인이야. 찔리면 범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꼴이 우스웠다. 뭐. 자, 그리고 이제 5월 23일 또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이재명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개항 여론조사에서 요때쯤에 이제 그 접전으로 치닫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뭐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른 후보들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다 끌어내렸지. 민주당 지지율도 끌어내린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인데. 아니 그리고 아까 바로 전날만 해도 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후보들이 위기를 겪고 민주당에도 위기가 왔다. 이랬는데 뉴스공장 나가가지고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해가지고 예?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진정성이 없어. 조변석계야 이거에.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요 뉴스 공장 나와서 이제 그 20일 날 그 닭뼈 그릇 사고 네네. 그거 이제 김어준이 얘기를 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큰 피해가 아예 없지. 완전 괜찮지. 옆에 그냥 휙 떨어진 건데 그거 뭐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놀란 걸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했으면 피해를 입은 거겠지만 그거 말고는 정신적 위자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유세하다가 중간에 말이 끊겼다 뭐 그런 걸 피해 입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육체적인 피해는 없죠. 없죠.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피해는 없다가 아니라 뭐 다친 게 아예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는 선처했으면 했는데 구속됐다고 해서 안타깝다. 뭐 다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제 철제 그릇을 옥상에서 던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날조죠. 뼈 그릇을 누가 철로 만드니 그거를. 그것도 그렇고 무식한 놈아. 이분이 1층에 앉아 있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갔다고 바로.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 얼마 전에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옥상에서 던졌다. 네.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든 막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테러로 만들려고 음. 응? 음. 장난질을 하는 거죠. 이 새끼 또 구라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심각해요 진짜 이거. 아니 옥상에서 철제 응? 치킨 뼈그릇을 던지면 괜찮으시냐 못 물어봐. 아예 안 괜찮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옥상에 있다가 그럼 그거 집어던지고 잽싸게 1층으로 뛰어내려왔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세훈 찍겠지만은 오세훈 공약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TBS를 교육방송국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죠. 사실 지금 TBS가 교통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종합방송이죠. 네. 예. 중간중간 이제 방송 정보 짧게 이제 1분짜리, 2분짜리 나간 거 거기 다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TBS 교통방송국 교육방송국화 시키면은 뭐 김어준도 이제 퇴출될 수 있으니까 뭐 그거 하나 믿고 우선 찍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좀 이 그 닭백으로 던진 분에 대해서 좀 처사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뭐 그 폭력 혐의가 아니라 선거 방해 혐의니까 말 그대로 선거법 사범으로 이제 구속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수를 하셨는데 굳이 수갑 차고 그렇게 연행돼가는 사진을 언론에 노출시킨 게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구속 수사 사안인지도 납득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폭력이었으면 이재명이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면은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이제 훈방조치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단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선거 방해 혐의라 참 이런 혐의는 또 처음 봐가지고 게다가 이게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건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경찰의 선거 방해 혐의를 봐도 이거는 사실 그 정말로 이재명이 이 사람이 처벌되기를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면은 저 같으면 가서 경찰서 가서 세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 충분히 풀려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절대 안 하실 그러니까 분이죠. 절대 안 하실 양반이지. 별로 의지 없이 그냥 그 립서비스 하나 한번 한 것 같아 방송에서. 인터넷 댓글도 그냥 뭐 다 고발 들어간 지금 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아는 분도 한 분 또 지금 고발 당하신 걸로 나오고 그 선거 때 그 게시판에 글 쓴 거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뒤져가지고 찾아내고 있고 그때 박제해 놓은 것들 지금까지도 고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아직도 하고 있군요. 네. 지긋지긋합니다. 그 저기 누구야 김변님께서 이제 트윗에 올리셨던데 되게 공감이 가던데 그 이재명은 허위사실 선거 토론에서 얘기한 거 무죄로 나왔잖아요. 허위사실 얘기한 거. 그렇죠, 그렇죠. 후보가 TV에 나와서 네. 허위사실을 얘기한 건 무죄인데 왜 유권자들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가지고 허위건 진실이건 다 잡아넣어서 벌금을 때립니까? 이게 법이 맞는 거야? 형평에 안 맞죠. 선거법 네. 이렇게 굴려도 되는 거야? 김용수 씨는 말 좀 해보지. 아유 참 이 아저씨는 왜 그 후보자보다 유권자가 더 가혹한 잣대에 서야 돼? 잣대 앞에 서야 됩니까? 이거 존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김용수 진짜 가죽 뺏겨가지고 의제 걸어놔야 돼. 아 정말 그러고 싶네요. 진짜로 나라 망친 주범이에요. 진짜 100년 전이었으면은 정말 베껴버리고 싶다. 자, 이어서 이제 좀 이건 기사 제목만 봐도 한심해가지고 22일 한겨레 기사인데 영선 무명 후보에도 고전 이재명 티켓 파워 시들해졌나. 네 이해가 딱 되네요. 아니, 이재명 티켓 파워라니까 이게 시들해진 게 아니야. 원래 이재명 티켓 파워가 이거라고. 지난 대선 이전에 이재명이 티켓 파워가 입증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여러 지선에서 당선된 적은 있지.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뭐 성남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다. 근데 경기도지사부터는 자기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그때 대통령님 지지율로 완전 그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때 지선 자체를 씹어 먹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마 나중에 역사적으로 통계내면 그렇게 씹어 먹은 살이 잘 안 나올 걸? 지선과 총선을 그렇게 동시에 씹어먹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선거 결과 두렵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두렵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게 네. 민정 타락의 시발점이었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그렇죠. 네. 너무 견제 없이 그렇게 몰아줘 버리니까 애들이 저렇게 타락하는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그 당시에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근데 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애들이면 그냥 딱 알아듣고 자신의 몸가짐을
예, 가지런히 하고 네. 긴장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러니까요. 거기다 그 연장선상으로 말하자면 지방 감찰을 빡세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건데 조국도 대충 넘어간 거고. 아유, 행안부에서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해철 씨. 뭐 또 이제 20일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26일 매일경제는 이런 또 표제의 기사가 나옵니다. 사라진 이재명 효과, 민주 인천선 밀리고 경기에선 쫓기고. 그러니까 사라진 이재명 효과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재명 효과라니까. 이재명의 실체, 네. 이재명 효과의 실체를 이제서야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다른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붉은색이라고 다 딸기잼이라고 말하는데 캡사이신이야. 캡사이신 갖다 놓고 계속 단맛이 안 나는 딸기잼이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사를. 이재명 효과는 다 말아먹는 효과라고 이 사람들아. 아, 케찹도 좀 섞어주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얻은 표가 과연 이재명 본인의 능력이었는지 그런 거라도 한 번씩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게 이재명 효과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참 어려운 분석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굳이 그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뭐 대선 때나 대선 끝나고 나서나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항상 셌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민주당 지지율까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재명 효과는 마이너스다라고 그 지지율을 그대로 못 받아왔으니까 이재명 효과는 마이너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 두 기사들은 보면은 이재명은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까지는 표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었다. 뭐 전국적으로 이제 충분히 통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좀 결론을 내놓고 이제 기사를 쓴 거지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게 이재명 그러니까 뭐 잘 몰랐다 치자 이번 지선까지는 이재명 효과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번 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사들. 이재명 효과는 말아먹는 효과다. 네. 네. 뭔가 막 2배 3배로 키워주는 효과가 아니다. 뭐 아무튼 이 사실은 두 개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개항을 접전 여론조사 이재명 비공개 유서 전환 이거 이제 기사 내용을 따로 따오지는 않을 거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제 개국본의 이정원 네, 시사타파. 시사타파 내 10만 원. 개특권 그 양반이 이제 막 자기 방송에서 그랬다고 해요. 그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그 코인팔이 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 때문에 이재명 지금 지를 다 까먹고 있다고. 아. 걔들이 이제 라이브 찍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깠어요.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재명이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이제 옆에 막 얘네들이 정말 똥파리지 말하자면 똥파리처럼 맹맹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그러네요. 유튜버들 다 빼고 나가고 예. 똥만 남았네. 네, 개딸도 쳐내고 그냥 자기 이제 자기 그 공식 유세 선거 운동원들 선거 운동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TV로는 라이브가 송출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아직도 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한심한 짓을 합니다. 여전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떼내고 나서 봤더니만은 되게 초라해졌어. 유세 규모가. 옛날 그 뭐지 총선 때 그 부산에서 오창석이 움직일 때 그런 느낌이던데. 뭔가 이렇게 하필 오창석이야.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창석이 그때 이제 좀 오창석도 좀 잘 돼가 보라 이렇게 응원을 했었으니까 이게 그 영상 같은 거 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유세 트럭에 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좀 네.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 점이 훅 떠오르네. 그 이재명의 그 한산한 트럭 주변 그 이미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거 대본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 타포 떼고 나다니면 별거 없다. 이게 무슨 이재명 효과야. 자 이제 이재명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뭐 송영길 개소리 하나만 짚고 갑시다. 이거 뭐 송영길이 25일날 KBS에서 이제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얼척없는 소리를 했어요. 부동산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 뭐라 이거 봐라.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고령마을 15만 평 개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27조 원이 나오는데
이 중 반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나와줄 수 있다. 플랫폼 효과 때문에 100만 원짜리가 200만, 300만 원으로 뜰 것이다. 이는 루나테라나 비트코인, 이데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그 이재명이 대선 때 얘기한 거랑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요. 그렇죠. 부동산 코인 그대로 가져왔죠. 이게 부동산 코인. 네. 그리고 난 아직도 이게 여기서 무슨 수익이 어떻게 난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최근 그 루나 코인, 테라 코인 이제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그 1달러에 네. 맞춰 가지고 네. 가치를 조절을 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네. 이게 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냥 뭐 알고리즘을 맞춘대요. 그리고 초반에는 맞췄었대요. 이거를 정말 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1테라의 가격이 1달러 수준으로 네. 유지가 되고 있었대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팍 깨지면서 그냥 바닥으로 처박힌 거죠. 송영길은 일단 이 부동산 코인이 뭔지 좀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뭐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그리고 좀 이런 거는 그러니까 투기잖아 사실 이거. 그럼요. 100만 원에 300만 원 가면은 이게 이것도 인플레지 그리고 뭐, 인플레. 자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환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아니 100만 원에 300만 원인데 누가 환전하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대체 이 코인의 목적이 이 코인의 취지가 뭐냐고.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이 그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도 최소한 비트코인은 어떤 통화 자체로서의 그러니까 그 최초에 만들어진 방향은 중앙의 통제를 받는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건데 사람들이 돈을 몰리면서 이제 투기성으로 변모해 버린 거지만은 그런 어떤 최초의 취지라도 있었지. 후에 나온 코인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이거 한 100년쯤 지나면 지금 이 코인 열풍 가지고 역사적으로 엄청 완전 미친 놈들이 미친 짓 했구나 그러고 그렇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버블의 역사에 한 줄을 남기게 그렇죠. 되겠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민주당의 한심한 점을 좀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분께서 올리신 이제 그 사진을 한 장을 봤는데 현수막인데 현수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사전 투표로 살립시다. 아, 몰라. 그래서 여기 이 현수막을 보면 뭐 당 마크도 없고 누가 만들었다 그런 출처가 하나도 없어요 현수막에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건가? 그 당 전체 바탕색을 보면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파란색이라서 네네. 만약 국힘당 지지자는 빨간색을 썼겠지.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 누군가가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민주당 전반의 인식이랑 이제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이 현수막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다 죽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민주당이 다 죽는다는 소리면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는 다 죽는다. 투표해서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명박근혜 때 다 안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죠. 그렇죠. 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재명 그 TV 토론에서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까지 아니면 얼마 전까지 유세 현장들의 이제 그 영상들을 가끔 보면은 뭐 자기 정치 생명이 어쩌고 그런 소리 맨날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망하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 개딸들이나 애당러들한테는 와닿겠지만은 일반 시민들한테 와닿겠어요. 그 사람들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없는데 민주당 망하는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상관도 없고 그렇죠. 뭐 망한다고도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그 2008년이 더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선 지고 총선 박살나서 88석. 그렇죠. 예.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도 더 의석이 적었어요. 그렇죠. 그 꼬라지가 2년 뒤에도 날 수도 있지. 그렇죠. 지금 이대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런데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정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핫한 당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불과 몇 년 만에 네. 이렇게까지 말아보는 야. 거죠. 대단해.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어느 선거든 간에 결국 선거는 중원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식의 네. 메시지는 아무런 소구력이 없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팬덤 그 박지현이 말하는 팬덤 정책 폐해의 아주 이제 그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메시지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윤건피 씨가 이제 그 트윗에 올리신 글 보면은 이재명이 지원유세 다녀간 지역마다 5%씩 빠진다고 하네요. 합니다. 아, 김병관 더 빠질 것도 없는데 분당 왜 왔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져서 그래요. 당을 지켜야 되고 나를 이재명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대체. 사실 이런 거는 뭐 한 야당 생활 뭐 한 10년째 될 때, 네, 그렇죠. 더 정말 이상, 막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때 다 더 막- 이상 예. 계속 이 사람들한테 맡길 겁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할 때나 좀 소구력이 있지. 그렇죠. 너네가 바로 몇 달 전까지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의석수 아직 짱짱하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렇죠. 뭐 우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반면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지원 요소를 보면은 그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지역 뭐 고위원부터 기초의원부터 의원들이 많잖아요. 후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후보들이 쭉 있으면 이제 그 후보들의 이름을 어떻게든 각인을 시키려고 일단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 가지고 이제 아재 개그도 치시고 좀 친근하게 하려고. 여전하시구나. 아니면 이제 뭐 종로 같은 경우는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원래 종로에서 네.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과의 인연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역 일꾼을 뽑아야지 이 일꾼이라고 뽑아놨더니 정치질이나 하고 어떻게든 중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보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뽑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항상 풀어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는 민주당이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오고 네. 이재명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재명 살리네 죽이네 그런 얘기도 없고 이재명이랑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뭐를 살리네 죽이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후보니까 우리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정석이잖아.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네.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이게 선거의 본연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당 살리려고 투표를 했어요? 우리 잘 살려고 투표하는 거지. 우리 잘 살려고 투표를 할 거면은 우리 일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을 살리려고 투표해 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이게 정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를 안 쓰는 게 수라고 이게 가장 전략적인 선거 방법이에요. 지금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예전에 그 이재호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네. 2008년에 말입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과반 넘는 의석을 확보를 할 때 이재호가 졌었어요. 은평에서. 그때 이제 문국현한테 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문국현이 대선 끝난 다음에 총선을 출마를 했는데 네네네. 그 지역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이겼는데 나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이 이루어졌었는데 보궐선거 때 그때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좀 내려가 있었어요. 네. 이제 한나라당 지지율로 내려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재호가 당 지도부 아무도 여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지역 자전거 타고 밀착형으로 다니고 그럴 때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낙연 대표님처럼 어떤 이렇게 인물을 앞장 세우는 인물을 내세우는 그런 지지 연설을 해주시는 게 그렇죠. 훨씬 적절하고 그렇죠. 맞아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맨날 이 민주당을 살려야 되네, 뭐 이재명을 살려야 되네, 민주 진영이 살려야 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깝깝하죠. 자, 이제 이낙연 대표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표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요거 이제 5월 20일 날 SNS 올라온 글인데 요거 참 좋은 글이다 싶어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남방 정책 폐기 어리석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오랜 숙제이며 시대의 요구인데다 성과도 나타나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정책을 얻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옳다고 나는 믿는다. 그 길을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펴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정책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구상하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 복합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극도로 정교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 예컨대 쿼드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의 기류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은 국내의 기류가 정확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몹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의 일부는 새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글도 짧잖아요. 네네네. 짧은데 짚을 거 딱딱딱 짚고 그렇다고 글이 어렵지도 않고 되게 날카로운데 날카롭고 그러니까 짚을 거 다 짚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뼈아픈 말들인데 공격적으로 풀리도 않죠. 또 그렇다고 글이. 일단은 이제 이게 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 글을 쓰시게 된 것이 사실 단 하나의 기사로부터 시작한 네, 거였어요. 네. 그 기사가 제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폐기한다. 네. 이런 식의 제목으로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IP 뭐더라? IPEP인가? IP 하여튼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무슨 네네. 그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 중국을 빼고 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겠다. 이제 이거를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실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다 들어와요. 네.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기사 제목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폐기됐다 이거 굉장히 오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낚시성이라고. 예, 낚시성이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실 디테일을 보고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폐기했다고 이렇게 제목으로 쓸 만큼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쓰신 이 SNS 글에도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이 정말 멋있는 거는 단도리 치신 거지. 그렇죠. 예. 왜냐면은 폐기할 수도 있거든. 예. 그리고 사실 이 그 인도 태평양 그 새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신남방 정책이 좀 왜곡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신남방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자는 취지가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미국 주도의 그 환태평양 정책 그 그룹에 가입을 해버리면 그 중국 견제용인데 중국이랑 더 척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 신남방 정책으로 이제 더 친밀해진 국가들이랑 더 강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체제였으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상호 보완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네. 네네. 근데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독자적인 외교 노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신남방 정책을 동남아 국가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루는 거를 반드시 미국을 통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하자면 뭐 표제가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바뀌니까 네. 타이틀 바꿔가지고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신남방 정책을 폐기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실체가 외교적 실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짚는 것 자체보다 그냥 이 글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이게 민주당이 가진 정치적 자산의 그 극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집권한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권력 그다음에 정부를 훌륭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거든. 그렇죠.
당소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당소자인 거야.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근데 이거를 못 알아보고 저 지랄 떨고 있는 저 개딸 같은 저런 것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뭐 실제로 뭐 민주당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으면은 네. 막 개난리를 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까는 거니까 민주당이 쓰지 못 잡지. 이거 트집 잡으면 말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너네 막 왜 신남방 정책 버리냐 막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막 격앙된 태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내용도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막 급발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죠. 네. 이낙연 대표 정도 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내다 보시면서 야 이런 실수하지 마라, 저런 실수하지 마라 이런 충고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이제 이명박 씨로 풀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야. 이명박은 구라로 그랬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라니까. 아 맞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뭐 이어서 25일날 또 이제 그 대통령님 방문 네. 사저에 방문을 하셨죠 이낙연 대표 네 분께서. 근데 이제 요날은 그래서 요거 이제 SNS에 올라오면서 그 문파들은 또 이제 뻐렁 차가지고 대통령이랑 이낙연 대표는 투샷이 찍혔으니까 사진이. 그렇죠. 예. 뭐 이제 요 현장에 보면 또 박공원, 윤영찬, 이병헌 의원 요분들을 굳이 이제 이낙연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우리 편이라고 까지 말라고. 네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담백하게 글을 쓰셨어요. 뭐 가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왔다 인사도 드리고 뭐. 근데 이제 보면은 좀 그 도드라지는 게 보고를 드리고 왔다.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 뭐 지금 퇴임하시잖아요 대통령님.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나이로 굳이 따지면 더 많아요 나이가 한 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윗사람으로 대통령을 대우를 하신단 말이야. 깍듯하시죠. 네. 이거 이제 이해찬이랑 참 대비가 되죠. 예. 문실장 거리던 이해찬이랑. 건방진. 이런 태도도 참 좋았고. 근데 이제 되게 담백하게 글을 쓰셨는데 뒤에 김남훈 피셜, 그러니까 김남훈 선수 피셜로 나온 건데 당시에 이제 김남훈 선수가 이 방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나 봐. 좀 라이브를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어떻게 좀 중계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제의를 했는 그 이제 의견을 여쭸는데 연 대표님 측에서 이제 반려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정치적 파장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걸 라이브로 취재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게 연 대표님이 그냥 뭐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방문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처음으로 초청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평상 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초청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네, 지들이 대통령님 하고서 이렇게 막 간 거고. 연 연 대표님이 굳이 초청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안 하신 거지. 네. 이걸 보면 다른 그 지금 평상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SNS에 글 올린 인간들이랑 참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굳이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 거. 그렇죠. 저희들 마음인 거죠. 대통령님의 퇴임 후 생활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뭐 요 글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너무 그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겠지만은 다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박광원, 윤영찬, 이병헌 요분들 정도는 그냥 그 조금은 흐린 눈으로. 흐린 눈으로 봅시다. 예. 굳이 이렇게 찍어서 글 쓰신 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요 사람들이 같이 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2017년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 뭐 그들이 대선을 같이 도왔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은 그냥 좀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지원 유세에 관해서 이제 그 감상을 잘못하게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난 경선이 안 끝났구나. 네. 그때 이제 결국 그 사소입 때문에 경선이 아직까지 안 끝났구나.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제 일단 문파들이 많이 가서 환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도 보면 반응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거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중도에 대한 소구력 그런 것들이겠죠. 파급력 같은 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고. 아까 그 SNS 글에서도 뭐 몇 번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진짜로 이게 우리 당이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이게 자산이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래서 네. 탈당하지 맙시다. 사람들 끌어들입시다 어떻게든 주변에. 네. 그리고 이제 또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니템입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이니템이 나왔어요.
이거 참 징해 그 어떻게 발굴해내나 몰라. 난 네. 처음에 그냥 물병인 줄 알았거든. 그 사진 보고. 네.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미 이게 식혜라고 밝혀진 아. 이후에 사진을 봐서 그 사진 자체는 좀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 네. 엊그저께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냥 대통령이 물 마시는 장면도 화보다 막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흑백 사진인데 그걸 누가 확대를 내가지고 찾아냈네. 그 물병에 적힌 글자가 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혜라는 거를 알고 보니까는 와 이거 대통령님께서 그냥 대놓고 광고 찍으셨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식혜가 그 지역 농산물로 나는 이제 봉평 메밀로 만든 식혜인데 이제 봉평 그쪽 그 메밀 협동조합 거기서 만드는 식혜인데 주문 생산이고 식혜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좀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값도 비싸고 그랬는데 이 사진 때문에 갑자기 그날 주문이 폭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관계자분들께서 놀라셔가지고 네, 확인 일일이 전화. 확인 전화 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문한 거 맞냐고 예. 그래도 왜 이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당분간은 좀 쉽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갑자기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산 집회에 관해서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 아직까지도 주간 집회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계속 제보를 해가지고 보이는 족족 구청에서 계속 걷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현수막 관련한 한 것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 막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 혐오나 아니면 괴롭힘 콘텐츠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여기 오다가 네. 가세연이 노란 딱지가 이제 가세현은 그것 때문에 조민 씨 스토킹하다가 그걸로 괴롭힘으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기사 제목이 좀 재밌었어요. 뭐 노란 딱지 붙은 뭐 가세연 내분 조짐까지. 내분 조짐도 이제 지금 강용석 출마 때문에 그때는 김세희랑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김세희가 대놓고 욕하고 그러는 바람에 강용석을 저 김세희 응원합니다. 왜 나갔어? 뭐 하겠다고? 아니야 김세희는 끝까지 완주하라고. 완주하라고요? 강용석이 엊그저께 원래 중도 포기한다 그러니까 김세희가 또 어디서 뭔 개소리 듣고 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배신자니 어쩌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막 그러면서 이놈이 문제네. 애초에 말렸어야지 못 나가게. 에이구 그래 재밌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단신은 이제 오늘 확인된 바로는 대통령님이 트윗을 직접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파리신 분들은 좀 언행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좀 더 품격 있는 언어,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 내 이거 방송 또 하고 나면 그 트위터에 올리잖아. 네. 대통령이 뭐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뭐지 그러고 눌러가지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ASMR이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잠드실 거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도 좀 더 그래서 품격을 갖춰야 되지 않나. 네. 뭐 수준을 좀 더 높여보죠. 네. 네, 그러면은 대통령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컨텐츠로. 근데 우리 자체가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네,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